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는 문제를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랜드 수사단까지 나서 안 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과정에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급 인사를 보호하려고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북측 대표단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합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와 현대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고수했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은 지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현지 시간 14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60명 가까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어진 드론 레이싱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비행 제한 구역이어서 1년이 지나도록 대회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들썩였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 하자 문 총장이 질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뿐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압 의혹 등을 직접 조사 중인 수사단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즉, 문 총장이 애초에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는 달리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특히 저희 JTBC 취재에 따르면 문 총장이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와서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게끔 하는 절차가 막힌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모이지 않았는데 왜 소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도 문 총장이 관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지휘부가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대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소환 조사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캐비닛에 있는 업무 수첩 등을 가져갔지만 디지털 증거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지검장을 질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외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대검도 문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외압이 아니라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처럼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검이 반박을 하고 나서자 오후에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달 초부터 문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중간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사직 생각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하지만 수사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당초 공언한 것과 달리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수사단이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별도의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전문 자문단의 경우 만들어진 전례가 없고 수사 상황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자문단 구성은 문 총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단이 먼저 요청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문단 구성을 어느 쪽이 요구했는지를 두고 수사단과 대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대검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검찰 내부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난색을 나타낸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당 간부를 재판에 넘기는 건 물론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가칭 전문 자문단에게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 총장이 권 의원 영장과 대검 간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막으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사단은 권 의원의 수사 외압 과정에서 대검의 A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해당 검사장과 권 의원 간의 전화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관련 조사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사장은 지난 3월 15일 수사단이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오늘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 폭로와 주장들은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검찰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되는 건 왜일까요? 네, 지난 2월 6일 강원랜드 수사단이 발족할 당시에 검찰은 대검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에게도 일체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수사를 다 끝내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점검만 받도록 한 겁니다. 이 수사 외압을 조사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이 약속을 어기고 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수사의 외압을 조사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되레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이나 안미현 검사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지휘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미연 검사는 춘천지검에서 자신이 강원랜드 수사를 할 당시에 그 대검의 부당한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수사단이 최근 이 대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한 결과 실제 대검 현직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니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런 결정을 잠정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요청을 했지만 부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가칭 전문 자문단의 심사를 먼저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전문 자문단, 이거는 수사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공식적인 자문 기구입니다. 위원 선정이라든지 운영 등이 내부적으로 이미 공인된 기구인데 예.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실 수사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정통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이 해당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받자라고 한 것이 이 자문단이라고 합니다. 예. 자문단 명단은 최종 7, 8명 선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이 대검 현직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자, 문 총장이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에서는 이 수사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를 거부했고 예. 문 총장도 이를 받아들여서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일단 자문단의 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영장 청구와 별개로 범죄 사실 중에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해서 이 역시 이 18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총장이 당초 약속을 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수사단에서 이렇게 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 혹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닐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검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특임 검사 제도였다면 이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과정을 보고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수사단은 이 특임 검사가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닌 이상 이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지위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예.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소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이고 이 결말을 내기에 앞서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건데요. 예. 문 총장이 실제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혹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관련자들이 제시하는 정황과 증언에 따라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날은 과연 올 것인가?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이기도 하죠. 당장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품어볼 수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대표단에는 철도성 부상이 직접 나서서 우리 국토교통부 차관과 철도 복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과거 철도 연계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철도성 국장이 보통 참석을 했는데 격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북 간의 철도 논의는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참석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입니다. 2007년에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 측 참석자는 국장급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도 복원 사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국토교통부 2차관이 파트너로 참석합니다. 내일 회담에서는 경의선 동해선 복원 사업의 규모와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복원을 위한 실무급 접촉 일정도 내일 확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비핵화 약속 이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복원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철도 복원은 북한의 오랜 희망사항이고 우리 역시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회담에서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같은 달 15일쯤으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내일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 연결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과제입니다. 현실화되면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교통과 물류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1조 6항입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이 1차 추진 과제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남한의 고속열차가 좋다고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철도로 연결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북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철도 연결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산에서 나진을 잇는 동해선의 경우 끊겨 있는 강릉과 제진 사이에 약 104km만 이으면 됩니다.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경의선 루트는 이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북측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측에선 철로 사정이 좋지 못해 열차들이 시속 40km 안팎의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150km에 달하는 우리 무공화호가 제속도로 달리려면 철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수백조 원을 퍼줘야 한다는 추측과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고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북핵 동결 대가인 경수로건설 비용 46억 달러의 70%를 한국이 부담한 1994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의 전망인데 이런 관측이 이른바 북한 퍼주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 중에는 근거 없는 추측도 있습니다. 270조면 이 나라 예산의 3분의 1.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북한 경제 살리게 한다고 문재인 정부 일행이 평양 냉면 공짜로 얻어먹었다는데 수십만 배 평양 냉면 값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북한이 수십조 원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세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역시 북한에 대한 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부 유선혜 기자와 함께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백조 원을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우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게 되면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을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데 미국이 내진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낼 것이다 라는 논리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다른 얘기도 같이 들어봐야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볼턴 보좌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빨리 무역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정부가 뭘 지원한다, 퍼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내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취지는 분명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프라 구축에도 민간 자본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예, 민간 투자라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을 쏟아부을 기업들은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투자 가치는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좀 받아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값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지하 매장, 광물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오늘은 이제 공식 자료가 있는 광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엔 금 2,000톤 그리고 또 은 5,000톤을 비롯해서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등 42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광물의 잠재 가치는 3,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셈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 또 참모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공식 언급한 것도 이런 투자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엔 이런 광물을 개발할 인프라가 없다. 따라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일단 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퍼주기 프레임을 적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주로 인용하는 자료가 있는데 예. 금융위원회가 2014년에 추산한 금액입니다. 북한의 철도나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렇게 150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150조 원도 좀 자세히 따져보면 20년 동안 관련 인프라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가 전혀 없이 어느 한쪽,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만약에 전부 부담한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까 보셨듯이 폼페이오 장관은 기반 시설에도 민간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제는 민간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을 원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계산하에 들어가겠죠. 국제기구나 제3국의 투자 가능성도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면 그 뒤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테러 지원국 해제는 비핵화를 확인한 이후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차를 좀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입을 하면 그 뒤에 세계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런 곳들에서 투자를 유치할 기반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가 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부에 좀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퍼주기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 있다가 우리만 빠지고 중국이나 일본이 그런 걸 다 캐가게 되면 우리만 손해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물론 전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된다는 것이 전제긴 하죠.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중국과 빠르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 친선 참관단은 중국 산업 현장을 말 그대로 훑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10일간 더 이어집니다. 비핵화 이후에 투자로 이어지는 보상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경쟁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북한 참관단이 베이징 농업과학원 소속 작물과학연구소를 나섭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던 중관촌 과학기술원에 이어진 경제시찰행보입니다. 북한 권력서열 10위권의 박태성 정치국 위원 등 고위급 참관단은 수경재배 등 첨단 농업기술 현황을 오전 내내 살펴봤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모색한 겁니다. 앞서 신의주를 방문한 리진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일정도 북중 간 경제협력 행보의 연장선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비핵화 협상 국면서 북중 간 경제 밀착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对当前形势以及下一步半岛和谈启动以后一些问题的看法 시진핑 주석이 밝힌 북한의 경제건설 지지가 행동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말하는 민간 투자 가능성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북한 참관단은 내일부터 지방을 시찰하며 이번 방문은 25일까지 열흘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핵실험장 현장에서 폐기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갱도와 주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관측돼서 공식 폐기 행사를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38로스가 공개한 지난 7일 풍계리 일대 핵실험장 모습입니다. 북쪽과 서쪽 등 갱도마다 설치됐던 이동식 건물들이 철거됐습니다. 운반용 광차들도 해체됐고 이동용 레일 일부도 제거됐습니다.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성사진의 지휘센터 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주요 갱도 입구도 봉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8로스는 북한 당국이 밝힌 폐기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갱도 폭발을 시작으로 관측 설비와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 방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폐기하기 위해 핵심 시설을 남겨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 전문가들의 사찰을 통해 완전히 해명된 다음 폐쇄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차질 없이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인 외교 청서에 그간이 있었던 이 표현이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합의를 강변하는 대목은 크게 늘렸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올해 한국에 대해 양호한 한일 관계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핵과 납치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선 한국의 협력과 긴밀한 연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재팬 패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에만 집중한 이중적 행태입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선 일본의 외교 안전 보장의 기축이며 전례 없이 견고하다며 한껏 띄웠습니다. 실제 일본은 우리 영토와 과거사 관련 왜곡 주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고 독도 영유권도 고수했습니다. 위안부의 군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영토 문제 등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확실하게 어필하려는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골은 더 깊어졌다. 바로 옆에 살지만 더 멀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데 대한 CNN이 전한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대사관 이전 행사가 열릴 때 같은 시간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사상자가 수천 명, 물론 사망자 60명 그리고 부상자가 수천 명이라는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이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결과치고는 대재앙의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가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즉 인티파다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쿠웨이트에서 활동 중인 한윤지 전 뉴스룸 앵커를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한윤지 씨, 제가 조금 전에 하루 동안 사상자 수가 수천 명이라고 했는데 전쟁에서도 이 수준이면 뭐 큰 전투 상황이라고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릴 예정인데 중동은 지금 이른 오후 시간이죠. 현재도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목표물 11개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인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입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 역시 4km에 걸쳐 이스라엘과 경계를 해놓은 분리장벽을 넘기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팔레스타인의 나크바의 날, 다시 말해 대재앙의 날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추방했던 날입니다. 또 조금 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오늘 대재앙의 날은 숨진 최소 58명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때문에 가자 지구에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들고 있고 이스라엘군 역시 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60명에 가까운 사망자는 어제 하루 동안에 발생한 겁니다. 왜 이런 참상이 하루 동안에 다 빚어졌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대부분 비무장 상태였던 반면 이스라엘군은 저격수까지 배치해 실탄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태우며 저항하는 시위대에 총격이 가해졌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군이 최근 시위 때부터 체류탄이나 고무탄 대신 실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알이 관통한 상처가 주먹만 했다는 국경업무 이사회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1,400명 가까이가 총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제사회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오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무슬림의 금식 기간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얘기하기를 100만 순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호언을 했는데 민중봉기를 뜻하는 제3의 이른바 인티파다의 현실화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하마스는 신의 뜻에 따라서 해방을 이룰 때까지 100만 명의 순교자를 보낼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대규모 저항운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라마단이 시작되면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분노하는 무슬림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 밀집 거주지인 가자지구와 또 서안지대에 세계여단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이어서 서안에서도 유혈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테러단체 알카에다까지 나서서 각국의 이슬람 신도들이 미국에 저항해야 한다며 이른바 성전을 촉구하는 중입니다. 예, 오랜만에 쿠웨이트에 있는 한윤지 전 앵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 팔레스타인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2.8 평화 협상은 교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평화를 중재해왔지만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한 축이 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이 미소를 지으며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미국 대사관의 개관을 선언합니다. We welcome you officially and for the first time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here in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도 축하 영상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평화 협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가자지구 접경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평화를 강조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에 대사관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정한 대재앙의 날과 이슬람 금시골인 라마단이 이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뇌관을 자극한 겁니다. 아랍권이 일제히 트럼프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서방 세계도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을 우려했습니다. 그래도 백악관은 정당한 대응이라며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가 추구해온 2.8 이국가 해법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팔레스타인이 미국을 더 이상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과 유럽 국가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시리아에서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중동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수파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외교로 소방수 역할을 하던 미국이 방화범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수리 기사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공작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모 전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는 오늘 새벽에 구속돼서 삼성전자와 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는지 심의할 감리위원회가 이틀 뒤에 열리죠.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부 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들어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참여연대 등은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원을 이번 감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지낼 당시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의 감리위원 중 1명은 이미 삼성 계열사에 다니는 친척이 있어 제척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감리위원 전체 명단과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속기록은 남기겠지만 공개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7일 감리위를 시작으로 최대한 논의를 한 뒤 다음 달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완전히 불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익명 채팅방에 자발적으로 모인 대한항공 직원들인데 벌써 그 수가 4,000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 제가 여기 관리자하고 인터뷰할 때만 해도 1,600명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죠. 거센 퇴진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총수 일과에 맞서서 이들은 직원연대라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례 반격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불술과 욕설같이 못 참겠다. 총수 일과 퇴진을 요구하며 익명 채팅방에 모인 대한항공 직원들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채팅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에서 2차례 집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와 회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직원들은 이에 맞서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대한항공 직원연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리자 한 사람이 채팅방 관리와 제보 접수, 시위 준비를 도맡아 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직원연대는 직종 특성에 맞춰 운항과 객실, 정비와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조직을 운영할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이 갖춰지면 수사기관 협조나 언론 대응, 집회 준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포스터와 스티커, 배지 등도 제작해 직원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3차 집회는 이번 주 금요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립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와 데이트 폭력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라고 수사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을 금지시키고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점도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김경배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 예비후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처벌에 불가피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어제 폭행당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가해자인 50살 김경배 씨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법은 공개된 토론, 연설회를 방해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나 토론회 장소에 흉기를 휴대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원 예비후보 폭행 후 자신의 팔을 자해한 가해자 김경배 씨는 2주간 입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우선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조금 많이 미안한 감정이 듭니다. 예. 하지만 원 예비후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야 된다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민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마음 이해하죠. 근데 폭력은 행사는 아닌데. 원 예비 후보에 따른 페이스북에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목숨이나 신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지난달 2일 임시국회를 열고 나서 42일 동안 헛바퀴만 돌리던 국회가 어제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이 개점 휴업의 시간 동안 민생 법안을 포함한 9,954건의 법안이 낮잠만 잤습니다. 반면 의원 2명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면하는 방탄 효과를 누렸고 이 2명을 포함한 의원 293명은 세비, 즉 월급으로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정상화했다는 국회가 하루 만에 또 삐그덕거렸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는 18일에 동시에 처리하자는 어제 합의를 놓고 여야가 바로 해석차를 보였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여야는 특검법 처리 합의 하루 만에 세부 내용 곳곳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수사 대상을 놓고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댓글 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위협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검의 규모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특검과 같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같은 날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에 대해선 민주평화당이 졸속 심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거치기다면 이건 물리적으로 18일 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는 내일 다시 모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들에 대해서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보완을 지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수사 초반부터 불거졌던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 7, 8명의 USB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USB에 댓글이 조작된 기사 주소나 관련 정보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영장 발부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 사실에 대한 입건 절차가 누락돼 보완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의 주소나 차량 번호 등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영장 재신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수긍했고 경찰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드루킹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지휘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언론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경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공지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드루킹 김모 씨의 공범 서유기 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수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에서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을 무더기로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높은 연봉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물림해준 셈입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의 금품도 오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수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의 채용평가 문서입니다. 서명란이 비어있는 지원자가 눈에 띕니다. 면접에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는 높은 면접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SR 임원의 지시로 점수가 조작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SR은 지난 2015년부터 1년여간 치른 9번의 공채에서 모두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23명은 SR과 모회사 코레일의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와 지인들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부정 채용은 채용 담당자가 차에 숨겨둔 관련 서류 명치가 발견되면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탈락으로 돼 있는데. 나가 탈락 지시했던 분이 한 서류 전형에서는 내정자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권에 있던 105명을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이모 씨는 채용을 돕는 대가로 부모 11명에게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상임이사와 인사부서장을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R 측은 부정합격자에 대해선 퇴출 절차를 밟고 대신 피해자는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에 대해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친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닷새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7종류의 매트리스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준치를 9배나 넘긴 제품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침대 매트리스 7개 모델에
연간 방사선 피폭 선량이 기준치인 1mS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은 그린헬스 2, 네오 그린헬스, 뉴 웨스턴 슬리퍼, 모젤 등입니다. 이 가운데 그린헬스 2 제품의 방사선량은 기준치의 9배가 넘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 라돈이 나오기는 했지만 방사선은 미미해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건 매트리스 구성품 스펀지 때문입니다. 스펀지에 모자나이트라는 성분이 쓰였는데 여기서 라돈이 대량 검출된 겁니다. 1차 조사 때는 스펀지 없이 속 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공개하며 신뢰만 떨어뜨린 셈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매트리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26개 모델의 매트리스를 생산했습니다. 원안위는 이 중 24개 모델에서 모자나이트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진침대 사용자 900여 명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산에 묻혀있는 송유관을 뚫어서 기름을 훔친 폭력 조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기름이 시가로 27억 원어치입니다. 일부를 팔아 14억 원을 벌어들였고 돈을 뿌리며 잔치까지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방바닥에 돈이 깔려 있습니다. 한 남성이 돈다발을 머리 위로 던집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 40살 김모 씨 등이 큰 돈을 번 뒤 기념하겠다며 직접 찍어 갖고 있던 영상입니다. 김 씨 등 조직원 6명은 지난해 1월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 묻힌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들은 관을 묻어둔 곳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이곳 비닐하우스를 빌려 1년 동안 시가 27억 원의 휘발유와 경유 212만 리터를 훔쳤습니다. 빼돌린 기름은 충남 예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45살 박모 씨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이 14억 원이나 됩니다.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곧바로 빼내 남아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 씨 등은 7억 원은 각자 나눠 가졌고 나머지 7억 원은 한 업자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폭력 조직 활동 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카네이션이 사라진 스승의 날, 김영란법이 바꿔놓은 스승의 날 풍경입니다. 아예 휴교를 하는 학교도 여러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교실이 아닌 공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1교시 수업이 시작됐을 시간, 단체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 봐야 돼요? 여기 봐야지.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가 산행을 기획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이나 꽃을 주고받는 게 곤란해지면서 만든 행사입니다. 교실에서 맞이했다면 어색할 수 있었던 스승의 날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등반을 하면서 훨씬 더 좀 마음을 많이 열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마음 표현이 힘들어진 걸 아쉬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편지 같은 것도 못 쓰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같은 시각, 다른 학교 교실 안이 텅 비었습니다. 이 학교는 스승의 날 아예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선물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하고 교사들은 불편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음료수나 갖고 와도 서로 그런 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불편함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등교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수도권에만 30곳이 넘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감사 표현 방법을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선생님들에게 음료를 만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맛이요. 나쁘진 않죠. 벽에 붙은 포스트잇 편지를 본 선생님 얼굴이 한껏 밝아집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이런 스승의 날에 좀 주목받고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축하받기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와 주셔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카네이션은 없었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이 오고 간 하루였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모의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높을수록 아이가 고혈압일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산모가 PM2.5 이하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태어나게 될 아기의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가 태아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이 드러난 겁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현지 시간 14일 국제학술지 하이퍼텐션에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신 6개월 이후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높은 산모의 아기가 고혈압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산모의 아기보다 61%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산모가 흡입하는 초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산모의 태반 장벽을 넘으면서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와 차병원은 지난달 대기 오염이 평균보다 50% 증가하면 시험관하기 성공률이 10%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임신 초기 산모의 미세먼지 노출량이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늘어날 때마다 아기가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늘 덥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경북 영천의 무인 관측기에는 33.6도가 찍혔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도 말썽이었죠. 더위와 미세먼지는 내일 한바탕 비가 오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거리에 시민들 머리 위로 하얀 물방울이 쏟아집니다. 물을 안개처럼 뿌려 30도를 넘는 무더위를 식힙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을 가진 대구에서 한여름 더위를 식히는 쿨링포그가 5월부터 가동된 겁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이거 5월인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2.9도를 기록해 공식적으로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서울도 29.3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깜짝 더위에 직장인들은 겉옷을 벗어들었고 시민들은 나무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강한 햇살까지 내리쬐자 7월 하순 기온에 가깝게 오른 겁니다. 미세먼지도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에야 보통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더위는 내일 전국에 내리는 비로 한풀 꺾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과 경기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충청과 경북에도 20에서 7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따뜻하고 습한 공기로 한반도가 데워진 상태라 여름철 게릴라성 호우처럼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과 판매가 다시 금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기념재단 등이 낸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고록은 지난해 4월에 출간됐지만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있어 법원이 출판 등을 금지했고 전 씨는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고도 1000m 상공에서 조종석의 유리창이 깨졌지만 안전하게 착륙한 스촨 항공 여객기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유찬첸 기장은 조종실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부기장은 한때 기체 밖으로 몸이 반쯤 빨려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류 기장에게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에 설리기장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사진을 판매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처벌됐던 75살 김모 씨에게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75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데모 사진이 들어있는 책 111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어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문화재 7궁을 다음 달부터는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7궁은 영조를 낳은 숙빈 최 씨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7개의 사당입니다.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면 무료로 7궁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승부는 득점이 결정되는 홈플레이트에서 펼쳐집니다. 거기에선 포수와 주자가 모든 걸 걸고 싸웁니다. 최근엔 포수들의 블로킹을 제한하면서 홈 승부가 더 화려해졌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한화 양성우가 상대 실책을 틈타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듭니다. 주자가 득점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베이스. 요즘은 양성우처럼 홈에서 머리를 앞세운 슬라이딩으로 점수를 따내는 주자들이 늘었습니다. 2년 전부터 홈 승부 시 공이 없는 포수가 주자의 진루를 막는 걸 금지하면서 홈 승부 풍경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엔 홈플레이트를 가로막는 포수와 쇄도하는 주자의 충돌에 제약이 없었고 그 때문에 아찔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주자들의 슬라이딩도 다리부터 들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포수들의 블로킹이 줄어들면서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슬라이딩이 발을 앞세운 슬라이딩보다 0.02초 빠르고 15cm를 더 먼저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 같은 변화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슬라이딩은 다칠 위험이 더 많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주자들의 거친 몸부림, 득점을 저지하려는 포수들의 마가성. 홈승부는 더 화려해졌고 팬들은 그 번쩍하는 순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드론이 날 수 없는 드론 전용 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애초에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곳에 드론 레이싱을 하라면서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턱대고 급하게 만들어 놓고는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하늘로 솟구쳐 올라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뒷대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이번엔 원형 구조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원격으로 조정하는 드론으로 벌이는 드론 레이싱입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속도감을 체감할 수 있어 하늘의 F1으로도 불립니다. 드론 레이싱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전용 경기장도 국내에 여러 곳 생겼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에 들어선 수도권 최초의 드론 레이싱 경기장입니다. 100m의 경기 코스에 대회를 치를 때는 이동식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드론 동호인들의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는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드론 전용 경기장을 짓겠다며 2016년 8월 홍보에 나섰습니다. 실제 완공된 경기장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그늘막과 안전 펜스도 설치돼 있습니다.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드론 비행을 연습하기에도 최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드론 전용 경기장이 텅 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드론을 직접 띄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비행 직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곳이 관제권으로 비행이 불가하다는 경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군사 작전시설로 애초부터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인데도 드론 전용 경기장이 지어진 겁니다. 군 당국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드론 비행과 경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국제 경기도 이렇게 그거는 좀 언대한 꿈이었습니다. 관제 권역에 꼭 이용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고 불편한 것 때문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단지가 조성된 판교 J테크노밸리입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이곳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드론 관련 기업 20여 곳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국가 사업에 대한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임대료랑 관리비 지원을 받으세요. 기업 역량 강화라고 해서 그런 지원책을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곳 역시 드론 비행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군용기는 물론 대통령 전용기까지 드나드는 성남공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업체들은 시험 비행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오가야 합니다.
충북 특허레벨리 그 지역에서는 항공 방적권에 걸려 있어요. 거기서는 날릴 수가 없잖아요. 드론을 개발해서 시험을 하려면은 저 화성 지역까지 벗어나서 거기서 시험을 해야 되니까. 지원센터 내에 실내 드론 비행장이 있지만 건물 한 층 높이로 시험 비행이 쉽지 않습니다. 날릴 수 있죠. 있는데 특성에 맞게 다 100% 소화하기는 좀 애매하고 실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성남시와 국토부는 국방부와 함께 해당 지역에 한해 드론 비행을 허용할지를 논의 중입니다. 신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사전조사나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뛰어드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들의 민낯,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드론, 지금이라도 제대로 띄우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길들일 수 있는가? 전설적인 레이싱카를 결합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세단과 608마력의 스포츠카를 창조할 수 있는가?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로움을 보라, 눈앞에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을. Beast in a suit, the all-new BMW M5.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자료를 찾아보니 그 말이 자주 쓰이기 시작한 때는 해방 직후부터였습니다. 방법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죠. 석자 물러서서 이런 단서까지 붙어 있었으니까요. 과거에는 스승이 곧 하늘이자 부모와도 같았으니까 스승의 절대 권위는 마치 기율과도 같이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해석도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야 한다. 한문학자인 장유승 연구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권위를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참 스승과 제자라면 서로의 그림자를 밟을 정도로 어깨를 좁히고 교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은 참으로 공교로웠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을 알렸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로 오늘 스승의 날에 내려졌습니다. 대학 갈 생각조차 없었다던 딸을 억지 입학시킨 최순실은 물론이고 불과 몇 년 전까지 강단에 섰던 스승들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들. 제자들을 정작 절망케 했던 것은 국정농단이란 거대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 앞에 무너진 스승의 민낯은 아니었을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것인가 혹은 밟지 않을 것인가? 그 두 가지 해석의 차이는 언뜻 하늘과 땅처럼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같이 스승과 제자의 동행, 즉 함께 걸어감을 의미하는데 그림자만 봐도 경외심을 갖거나 혹은 그림자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가까이 담고 싶은 진정한 의미의 스승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 하필 이 공교로운 날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과 스승의 날에 차라리 휴교를 하겠다는 학교들이 제법 있다는 씁쓸한 뉴스들이 교차하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족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만의 걸음을 옮기고 있을 선한 스승들을 위해서 지난 1963년 스승의 날을 처음 제안했던 당시 충남 강경여고 3학년 윤성란 수녀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학교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샘물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언젠가 마른 흙도 생명을 얻고 되살아나게 되는 이치입니다.
자, 이 상황을 검찰의 난이라고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그럴 조짐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 그리고 수사 외압을 조사하던 수사단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니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검찰 개혁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향후에 드러나는 실체에 따라서 검찰은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의원 소환과 관련해서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폭로했고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조사하던 수사단이 문 총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 외압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견에 이견을 표하면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를 한 것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이견을 낸 것은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관련 의혹을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 수사 지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수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참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반대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지금 2001년에 이용호 게이트 당시에 신승남 검찰총장 그리고 2012년 SK 수사 당시에 한상대 총장 등도 수사 외압 논란에 휘말린 바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처럼 현직 검사가 그리고 담당 수사팀이 정식으로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 총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예. 자, 이걸 두고 지금 일각에서 인사철 앞두고 문무일 총장 흔들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는데 그런 얘기에 무게를 둬도 될까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례가 없고 기존의 관행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개별 검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사를 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 총장과 또 총장의 참모들로 구성된 대검이 개별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는 합니다. 예. 때문에 수사팀, 지검장, 대검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 지시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외압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사단이 발족한 이유 자체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예.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외압을 행사하면서까지 이른바 비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김우현 반부패 부장이고 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들을 감싸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공학적으로 문무일 총장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예. 김우현 반부패 부장은 검찰 특수수사지휘의 최고 수장으로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각종 민감한 수사에서 총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입니다. 예. 수사팀이 확보한 김우현 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수차례 통화 내역에 대해 수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절한 통화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김우현 부장이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과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해명도 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양쪽은 팽팽하게 맞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자문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따라서 향방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예. 김 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자문단도 만약에 김 부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수사단은 여론에 쫓겨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든 검찰의 신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검찰 권력이 분산되도록 각종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로서는 내부 분열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퍼주기 프레임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팩트체커에서는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2,100조 원이라는 금액을 검증했습니다. 북핵 포기의 대가로 내야 하는 돈인지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북핵 포기 대가 주변국 부담 2,137조. 미 언론 북핵 포기 비용 2,100조 원 누가 부담하나. 포춘 북비핵화 비용 10년간 2,100조 원.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이렇게 보도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춘은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매체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도를 한 게 맞습니까? 네, 엄연히 말하면 이건 포춘의 기사가 아니라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네. 블룸버그의 기사를 포춘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겁니다.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은 역사가 안내서라면 북한 평화에 2조 달러의 비용이 들 수도 라는 내용입니다. 2조 달러는 환산하면 2,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비핵화 비용으로 이만큼을 북한에 줘야 한다. 뭐 이렇게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만 보면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건 통일 비용 추정치입니다. 북핵 포기 대가가 아닙니다. 통일 비용의 개념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방으로 주거나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장제원 의원은 천문학적인 그 규모를 우리가 마치 감당해야 할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또 통일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방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춘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다. 또 포춘은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대느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포춘과 블룸버그 보도에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통일에 2,100조 원이 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뭔가요? 영국의 한 연구소가 낸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연구소에 연락해서 원문을 받아봤는데 독일의 통일 사례로 어림 계산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이 이런 커다란 재정적 도움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할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독일의 상황에 한국의 인구, GDP 등을 단순 대입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통일 비용을 분석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수치와 비슷한 결과도 여러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가 미국 언론을 거쳐서 한국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북핵 포기의 대가처럼 알려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가 저희 팀에 보내온 메일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오직 하나의 질문인 한반도 평화의 비용만 집중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부녀의 걱정으로 잡았습니다. 부녀의 걱정이요? 예, 아버지와 딸의 걱정인데요. 누구 얘기입니까?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와 그 딸 얘기입니다. 어제 한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립에 반대하는 대책위 부위원장이 갑자기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고 나중에는 자해까지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주민은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의 김경배 부위원장입니다. 제2공항이 확정될 경우 본인의 집이 수용되기 때문에 대책위가 꾸려지기 전부터 오래전에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42일간 단식을 했는데요. 13일째
당시 원희룡 지사가 단식을 말리려 저렇게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말린다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서 오히려 반발이 더 커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랑 협의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든가. 우리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예. 예. 저 아직 기운이 많이 있구나라는 표현 때문에 단식을 조롱하는 거냐라고 대책위 측에서 크게 반발했었고요. 그럴 만하네요. 저 예. 얘기는. 예. 하지만 기운 차리라는 얘기였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애매하게 들리긴 하네요.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는. 예. 예. 자, 뭐 그러나 어떻든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토론회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폭행은 용납될 수가 없는데요. 예. 특히 가족들이 폭행에는 제일 민감합니다. 원희룡 후보의 딸이 어젯밤에 아버지 계정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이름은 원희룡으로 했지만 딸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는 뭐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예. 어제 폭행 장소에 가해자가 흉기까지 가져와서 자해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우선 추정이 예. 됩니다. 딸은 또 어제 글을 쭉 뒤에 보면 아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호상당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약간 논란이 됐는데요. 호상 즉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가를 얘기할 때 호상, 천수를 누리고 예.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를 두고 갑자기 호상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희룡 후보도 50대이기 때문에요. 또 딸 입장에서 걱정되다 보니 표현이 조금 지나쳤을 뿐이다라는 예. 두둔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원희룡 후보가 딸을 또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딸이 밤새 상황을 잘 모르고 잠을 설친 와중에 글을 올렸다며 염려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아무튼 그 토론회가 이렇게 격해지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긴 있죠. 예전에 그 부안 방패장 건설 때문에 한창 시끄러울 때 예. 제가 100분 토론 진행했을 때입니다만은 저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까지 상황이 갔었습니다. 예, 갔었는데 이제 빨리 일어나서 이제 말리긴 했었는데. 예.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회자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빠른 운동신경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격해지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누가 뭐래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앤드류 김이 있었다로 잡았습니다. 예, 가끔씩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예. 예. 미국 CIA에 있는 코리아 인문센터 센터장이 한국계 미국인인 앤드류 김인데요. 얼마 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지금 영상을 잠깐 보면 예. 지금 뒤쪽에 머리가 약간 희끗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예. 많이 희끗한 사람이 보이는데 앤드류 김입니다. 저 장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대화를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도 조선중앙TV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계 미국인인데 미국 CIA 내에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리아 인문센터의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고위 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평소에 알던 앤드류 김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미국의 여러 군사 옵션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앤드류 김으로부터 들어서 상당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참 위기가 고조될 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북한이 여러 곳으로 ICBM을 발사할 텐데요. 군사 옵션을 행했을 때 북한 반응에 대한 대응까지 당시 미국 CIA 내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면서 예. 이 관계자 말로는 우리가 군사 옵션이라고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 시나리오까지 있는 것을 보고 자칫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 앤드류 김의 얘기를 듣고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앤드류 김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다가 지금 전면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앤드류 김이 우리나라의 상황 또 이제 지한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잘 미국 측의 미국 정보 라인에서 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인데 특히 북미 간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는데 평창 올림픽 때 당시 맹경일 북한 통전부 부부장을 만나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예. 앤드류 김은 한국계인데다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한국 사장에 밟고 CIA 한국 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나중에 퇴임했는데 트럼프가 코리아 임무센터를 만들면서 센터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 예. 서훈 국정원장과 그 학교 학연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국내 안보 라인과도 혈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정보 라인과 소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예. 말 그대로 비하인드 뉴스네요, 이거는. 예. 마지막 키워드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걱정의 무리수로 잡았습니다. 걱정 시리즈네요, 오늘. 예, 예. 양 끝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북한을 믿지 마라. 그러나 협상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이 기조로 자유한국당은 미국 백악관에 서한도 보낼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미국에 가져와서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볼턴 보좌관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늘 홍 대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이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완전히 전쟁의 패전국에 대한 무기 처리 절차대로 하겠다. 막 그런 취지인데 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예.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패전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안 받아들이면 핵무기는 북한에 남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해야 될 때에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방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비가 옵니다. 수도권에 120mm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예. 비나 와야 공기가 좀 맑아진다고 하죠.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was 9:29 Backstreet Big City. The sun was going down. There was music all around. It felt so right. It was one of those nights where you feel the world stop turning. You were standing there. There was music in the air. I should have been away.